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반짝 해제됐던 영향이 아무래도 있던 것 같은데요. 5월 통계에는 이 영향이 더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최근 동향,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상대로네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반짝 해제 여파 상당히 컸는데 네. 정확하게 5조 3천억 원 전체적으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 동안 늘어났고 직전 달 오름폭과 비교하면 7배 넘게 확 늘어난 겁니다. 네. 주택 관련 대출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주담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이 4.8조 원 증가해서 뭐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에는 가계대출이 0.7조 원 사실 증가해서 좀 안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이제 폭증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는 잠깐 또 한 달이지만 해제가 됐던 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사실 이 지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제된 지역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쓴 게 이 정도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주담대를 많이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그 자체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계대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가 실거주자 목적의 가계대출로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계대출 증가하고 특히 주담대 증가한 거는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생애 최초로 대출 받으면 후순위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갭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살 때는 사실 대출이 힘들죠.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생애 최초면 대출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를 사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 2억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내 돈. 전세 끼고 또 대출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수요가 사실은 많아서도 대출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정책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다가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다시 폭등해서 아무래도 이런 그렇죠. 사실은 심리적인 영향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 달 만에 딱 다시 번복을 했지만 서울시가 요즘은 이제 이게 불붙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투자 수요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매매 기회가 구입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통계가 4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팍 늘었어요. 이제 해제가 됐던 그 기간 동안. 네. 근데 대출을 일으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뒤에 또 대출 4월 말쯤에 중순 이후에 또 대출 낸 분들은 이것도 5월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월에 그러니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시차가 좀 존재하는데요. 일단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3월에 9,900건 정도 거래됐거든요. 그러다가 4월에는 4,600건으로 줄어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5월에는 가계대출이 이렇게 폭증하는 그런 현상은 좀 덜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절대 규모는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반짝 해제가 단 그때 반짝 뜨고 그 이후에는 사실 부동산 시장은 사실 좀 냉각됐잖아요. 거래량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많이 줄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거죠. 불확실성이 크니까 네, 일단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상 뭐 대출 금리는 아무리 뭐 정부에서 기준금리 내리고 해도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일반 대출 금리는. 그렇습니다. 예금 금리는 빨리 내리고.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패턴이 상당히 익숙한데 이게 이제 금융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금융사도 사실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물건을 파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행태는 이해할 수는 있어. 그쵸. 근데 대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일단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다 단기적인 과정만 보면 물건을 파는 기업인데 지금 많이 팔렸습니다. 물건이 주담배를 많이 팔았다는 거. 많이 팔았죠. 근데 본인이 노력해서 판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책이 갑자기 변화하고 정책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물건이 잘 팔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마이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공적인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라면을 잘 팔고 뭐 참치를 잘 팔면은 뭐 놔둬야 되는데 사실은 은행은 가만히 있는데 상품이 계속 잘 팔리고 덜 팔리고 이런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은행이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시테크. 시간차를 통해서. 맞습니다. 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 또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 이거 억제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한 단계 더 올려서 또 되는 거예요. 이게 3단계 스트레스 DSR 개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1, 2금융권 모든 대출에 대해서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거 골자다. 상당히 좀 어려운데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저금리가 됐을 때 사람들이 대출을 갑자기 확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변동금리로요. 네. 근데 만약에 저금리로 저금리 시점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금리가 올라가면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대출 받을 시점에 저금리라고 해도 나중에 변동성을 감안해서 가상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네, 미리. 그렇죠. 그래서 부담을 미리 주어두겠다. 그렇죠. 나중에 충격 받는 걸 뭐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4% 정도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5%를 가산해서 5.5%로. 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그러면 내가 내는 이자가 많아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자는 많아지는 게 아니고 대출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 금리를 적용한 대출 금리를 원금을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 그렇죠. 원리금 상환을 원리금 상환을 그거에 맞춰서 적용을.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는 이자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내가 가능한 대출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네요. 가상금리를 적용하면. 그렇지.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조금 더 강화된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좀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그래서 스트레스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짐을 지운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7월에 적용되니까 6월까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그때 적용돼서 대출금이 적게 나오느니 지금 빨리 서둘러서 미리 좀 받아놓자. 이런 수요가 가수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실제로 DSR 2단계 도입 직전이 작년 7월이었던가요? 그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월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갑자기 2달을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담보대출이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신호를 줬냐면 아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연기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집값이 또 오르겠구나. 그렇군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심리가 또 적용되면서 아하. 대출이 증가한 측면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 경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정대로 적용이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큰 반응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다시 적용되는데 3단계가 그 전에 대출이 폭증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지난해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집값이 계속 높아지면 자본이 없는 특히 취약계층, 특히 청년층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DSR 도입하면 대출을 낼 여력도 줄어들고 돈도 부족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사고자 하는 물건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이거를 이제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말하자면 당국이 정부가 뭐 누가 됐든 같이 사주는 거잖아요. 네. 같이 쳐서 집은 구매자가 들어가고 네. 돈은 일정 부분 뭐 비중이 있겠죠. 주택금융공사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이게 해서 좀 적은 돈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이게 시행 전인데 네. 이게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도 있고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 좀 호응이 좀 별로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호응이라는 측면이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호응이 크진 않았어요. 과거에도. 근데 이번 건은 좀 다릅니다. 양상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였어요. 일종의. 그래서 지분형이 아니라 대출을 싸게 해줬어요. 1%대로. 아, 그래서 집을 사게 해줬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손실도 공유해야 돼요. 아, 예전에. 이익도 공유하지만. 이익도 공유하지만 손실도 공유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 도입되는데 그때는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대출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게 뭐 일시적으로는 많이 대출을 받았지만 지속되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요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 손실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익만 공유하고. 그럼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정부가 5억 원의 지분을 내고 그 다음에 4억 원의 대출은 본인이 일으켜서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만약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12억 원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럼 지분을 50%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씩 나눠 갔습니다. 매각시. 네. 근데 만약 이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억 원의 손실을 2억 원에 하락하면 이게 정부가 다 손실을 쉽게 말해서 정부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사겠습니까? 약간 모럴 해저드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저도 살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안 사실 거예요? 그 사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의 수요가 폭증할 텐데 오히려 폭증을 하면서 가수요가 불붙으면 다른 집값을 올려놓을 수 있겠네요. 폭등할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강남 3구라든가 일부 지역의 집값만 오르고 있고 뭐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강북구라든가 이런 지역은 집값이 좀 안정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게 도입되면 집값이 정말 폭등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행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 시범 사업을 6월에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문제가 시범 사업하면 지역이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자격이 한정됩니까? 자격이 한정되고 명수가 제한되겠죠. 아하.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2,000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되돌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 1,000명만 해주고 난 안 해줘가 되거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집값이 올라서 집을 못 삽니다. 그렇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대출을 더 해줄게. 이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집값을 안정적으로 낮춰줄게. 아니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줄게. 사실 이 둘 중에 정책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는 집값 올랐어? 이건 내가 모르니까 자 대출 해줄게. 근데 대출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지분이라도 대줄게.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방식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방식이 과연 옳은가? 이 방식을 쓰면 집값이 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에는 가장 좋은 정책은 집값을 안정적으로 하는 혹은 살 수 있는 집을 공급을 많이 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정책을 민간의 공급을 맡겨놓으면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라도 많이 해줄게. 저 소득 없어서 대출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지분 같이 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 네. 그냥 들어도 지속 가능성이 좀 희미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라도 사야 되는데요.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거에 좀 재뿌리기는 그런데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이죠. 네. 그때도 공유형 모기지 그때도 사실
비슷한 논리로 이거 저 추진하다가 이제 깨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달랐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은 공유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그때 손실을 공유하게 돼서 쉽게 말해서 인기를 못 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실을 다 내가 책임질게 정부가. 그래서 인기를 많이 쓰세요라고 돼버린다고. 이러다가 손실도 저기 같이 안 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이익도 실수요자가 다 가져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날도 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법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하고 앵커님하고 서로 거래하는 거죠. 싸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제가 갖고 있는데 8억 원에 막 팝니다. 네. 그럼 손실은 다 질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고서 마진을 나눠서 가진다. 가능성이 있죠. 아이고. 주택 시장 참 어렵습니다. 정책하기도 어렵고. 네. 인정은 합니다만 분석하기도 나오는 어렵습니다. 정책들이 약간 답답해요, 솔직히. 이게 답답해. 그게 한 방에 어떤 정책을 시원한 정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다. 근데 보면 볼수록.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투자화 그리고 투기화돼 있기 때문에 정책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마치 주식 시장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실구매, 실거주 이런 거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 시장은 그 시장보다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매매가 교란을 시키고 그것이 가격을 올려놓고 그렇죠. 이거를 포커싱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집 글쎄요 한두 세 채까지는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투자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인의 어떤 재테크라든가 투자 행위를 정부가 제한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건 자연법적인 얘기고 시장을 교란할 만한 내용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손을 안 댄 걸까요? 손을 대더라도 이게 이 정도로는 사실 손을 댄다고 볼 수가 없는 그냥 약간 명목만 있는 그런 제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본질인데 뭐냐면 제가 투자화되어 있다고 해서 이 시장을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부동산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투자화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시장을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성격을 최대한 줄일 건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 투자화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성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어떻게 억제했냐면 세금으로 억제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사람들을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채찍을 써서는 안 돼요. 당근을 써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처럼 투자하는 것보다 실거주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투자하는 것들을 줄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못하고 투자하는 걸 계속 억눌렀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억누르는 게 사실은 억눌러도 이 투자는 투자 시장이 더 커진다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아니고 이쪽이요. 실거주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밀지 말고 끌어라.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정책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짜 필요한 거죠. 맞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뭐 시기적으로는 지금 대선 앞두고 있고 대선 공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두 후보 간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 좀 보셨습니까? 네, 봤죠.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기에? 일단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공급. 네, 공급 많이 해주자. 네,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그런데 공급의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방향성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후보는 민간은 그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좀 볼 지점은 사실 부동산 정책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예. 하나는 공급, 두 번째는 세제 관련된 정책,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규제 관련된 정책이요. 공급, 세제, 규제. 근데 이 3번, 즉 세제와 규제와 관련된 정책 공약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뚜렷하게. 네. 왜 그럴까요?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민감하죠. 네. 이걸 국민들이 투표에 반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니까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유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데 일단 좀 공약에서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한 발짝 좀 빼는. 네. 그만큼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쪽 사람들은 좋다 그러고 이쪽 사람들은 뭐 나쁘다 그러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급은 좀 다르죠. 공급은 해주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렇죠. 공공과 민영, 민간과 공공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럼 공급을 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인데 공공이 할 수 있는 거에 전 집중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시장을 공급을 민간에게만 너무 맡겨놓잖아요.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네. 되게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잖아요. 오히려 공급이 안 돼요. 그래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규제 완화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은 더 기대를 해요. 용적률을 300% 줄게 하세요 하면 좀 기다리니까 올려주네? 300이나 400은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규제 완화가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좀 심리학적 영역이 그건 또 엄청나게 커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의 영향이 크게 맺는다고요. 그렇죠. 네. 옆집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민간에다 오히려 맡겨놓고 규제 완화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공급은 절대 공급의 증가가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해줘야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30억 원, 20억 원짜리 아파트 공급이 막 2만 가구가 됩니다. 그럼 시장이 안정될까요? 아니죠. 그 지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에서 규제 완화를 하면 비싼 아파트만 많아질 거예요. 맞아요. 그걸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건 못 사요 하니까 대출 많이 해줄게 라고 가버린다고요. 그건 아니다. 문제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도 안 되고 다 비싼 아파트만 공급돼요. 네. 그럼 오히려 집값이 오르거든요. 최근에 수도권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과천입니다. 그렇죠. 왜 올랐을까요? 재건축이 되니까. 재건축.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된다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재건축을 많이 해주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다. 그러면 왜 조합원에서 재건축 자꾸 하려고 합니까? 집값 떨어지는데. 맞아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네. 다음 출연하실 때는 새 정부에 네. 그 전후가 되겠죠. 그렇죠. 정책들 좀 정리가 되겠죠 이제. 네, 구체적으로 좀 방향성이 나올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쉽게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나요? 예,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뭐 약간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최근 동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